이번 영상은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 1구원 2장을 요약하였습니다. 저자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 제국의 위대한 점은 단지 빠르게 영토를 넓힌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제국을 유지 관리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빠르게 영토를 넓힌 칭기즈칸과 몽고의 왕이나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유지 기간이 짧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속주민들이 조상의 종교를 그대로 믿을 수 있게 한다거나 속주민들의 권리도 점차 로마 시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적 자유는 서로의 종교에 대한 관용뿐 아니라 종교적 화합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로마의 행정관들은 모두 철학자들이었으며 원로원 의원들은 아테네의 여러 학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뛰어난 원로원 의원 중에서 선출되었고 대제사장은 당연히 황제들이 맡았습니다. 이 시대 로마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종교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피정복민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음은 물론 후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국가 통합의 중심으로 존중받았으며 황제와 원로원 의원들은 이탈리아에서 출생하거나 적어도 이탈리아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은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지방자치제는 수도 로마를 모델링하여 독자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속주들은 공적인 권력이나 법적인 자유가 없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를 확장해가는 한편 충성스러운 속주민들을 로마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이중 전략을 통해 속주들도 서서히 로마인들의 국가로 변모해갔습니다. 시민권을 획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시민권의 가치는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혜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언어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스의 영향력은 로마 제국 하에서도 여전히 강력하여서 로마 제국은 라틴어 권역과 그리스어 권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세 번째 권역으로는 시리아와 이집트 원주민들의 언어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고수함으로써 진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로마 시민권을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받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스어는 학문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라틴어는 제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언어는 모두 사용할 수 있었고 행정가들은 대부분 두 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노예들은 원래 자유로운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속박하는 지배자에게 복수하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노예에 의한 반란으로 공화국이 몇 차례 위험에 빠졌었고 그런 이유로 가혹한 규제와 잔인한 처우가 가해졌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커지면서 노예 공급이 줄어들자 노예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결혼을 장려함으로써 노예들의 고단함이 완화되었고 가치는 올라갔습니다. 특히 하드리아누스 황제와 안토니누스 황제는 칙령으로 노예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상인이나 제조업자들은 일꾼을 쓰는 것보다 노예를 사서 쓰는 편이 이익으로 생각했으며 시골에서는 노예가 가장 싼 농기구로 취급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아시아의 군주국과는 달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복종했다고 합니다. 정복민들은 하나의 거대한 국민으로 융합되었고 독립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의 유적들은 우아한 예술의 역사를 보다 실용적인 역사와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로마 건축물 중 상당수는 물리적인 동원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황제들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아름다운 로마를 건설하려는 야망이 있었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화려한 건축물들을 지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엄격한 경제 정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트라야누스 황제의 건축물에서는 그의 창조적인 재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국의 모든 속주에 공공기념물을 건축하게 했던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직접 공사를 감독하기도 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예술을 사랑하는 예술가였습니다. 두 안토니누스 황제도 예술을 장려하였습니다. 귀족들도 질세라 황제들을 따라했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이 들어서자 다른 시에서도 작은 규모로 원형 경기장을 세웠습니다. 개인적으로 황제들의 업적과 비슷한 규모와 위용을 자랑하는 기념물을 남긴 사람은 안토니누스 황제 시대에 살았던 아테네 시민 헤로데스 아티쿠스가 있습니다. 헤로데스 가문은 수많은 신들과 영웅들의 후예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데스의 아버지 율리우스 아티쿠스가 자신의 집 아래에서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티쿠스는 법에 따라 황제의 재산인 보물을 숨기지 않고 황제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황제였던 네르바는 아티쿠스의 보물을 빼앗지 않았으며 마음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아티쿠스가 개인이 쓰기에는 너무 많다고 말하자 황제는 오용하라고 하였고 아티쿠스는 공적인 일에 자신의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아들 헤로데스도 자치도시의 장관직을 맡았을 때 물이 부족하여 수도교를 짓는데 비용이 예산보다 2배로 불어나자 모두 자신이 감당하여 불평을 잠재웠을 만큼 큰 재력을 지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헤로데스는 초빙되어 온 유능한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고 수사학을 사용하는 뛰어난 웅변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집정관까지 되었으나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고 아테네와 그 인근의 별장에서 철학을 토론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건설한 아테네의 경기장은 그 길이가 600피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는 죽은 아내 레길라를 기념하여 극장을 지었는데 그것에 견줄 만한 건축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음악 공연과 비극의 공연장인 오데움을 복원하였고 여러 곳에 건축물을 짓고도 재산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많은 주민들이 그의 은혜를 입었으며 아시아의 도시들에도 그가 기부자로 명기된 비문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그의 재산 규모는 상당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와 로마의 공화정 체제에서 개인들의 주택은 수수하고 단순했지만 공공 건축물의 웅장함은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군주제가 도입된 후에도 황제들은 건축물을 통해 자신들의 위대성을 과시했습니다. 수도교는 로마의 천재성과 힘을 보여주는 최고의 기념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머나먼 수원지에서 수도교를 통해 로마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수도교가 없었다면 많은 도시들이 번성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로마가 첫 번째 쇠퇴기의 징조를 보일 때에는 갈리아 키살피나의 급속한 발전으로 충분히 상쇄되었습니다. 로마의 발전의 기세는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브리타니아의 삼림지대까지 영향력이 미쳤습니다. 삼림지대도 변모하여 점차 쾌적한 주거지로 거듭났습니다. 요크에는 정부가, 런던에는 상업으로, 바스는 온천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갈리아에서는 1200개의 도시가 조성됐습니다. 갈리아의 북부 도시는 경제적으로 뒤떨어졌지만 남부 도시는 이탈리아의 문화를 모방할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에스파냐는 오히려 속주 일대가 더 번성했다고 합니다. 카르타고의 지배 아래 있을 당시 아프리카에는 300개의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속주 일대 그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도시들은 공공도로가 있어서 서로 연결되고 수도 로마와도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포름에서 시작된 도로는 이탈리아를 가로지르고 속주들을 거치면서 제국의 국경까지 연결해 주었습니다. 21세기에도 로마 시대에 만든 도로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도로는 군대 이동을 위한 목적이 1차적이었지만 속주들을 통합시키는데도 한몫을 하였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빠른 정보 전달을 위해 우편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로마는 지리적으로 반도이기 때문에 해상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해안에는 항구로 사용할 만한 곳이 없었는데 클라디우스 황제가 테베레 강억 위에 인공적으로 만든 오스티아 항구는 로마의 위대성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기념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항구에서 출발하여 순항했을 때 헤라클레스 기둥까지는 7일 안에, 알렉산드리아까지는 9일에서 10일 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영향으로 교통 발달과 함께 생활의 발전도 가져왔습니다. 로마 이전의 동방 세계는 예술과 사치를 즐긴 반면 서방 세계는 농업을 경멸하는 호전적인 야만족이 살았다고 합니다. 야만족들은 농사를 짓기보다 약탈하는 것이 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틀 안에서 농산물과 산업이 서방 세계에도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교역이 개방되어 이윤이 높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생산물들을 늘려서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시아나 이집트에서 유럽으로 엄청난 종류와 양의 동식물이 수입되었다고 합니다. 호메로스 시대 이후 포도주는 1000년이 지나서야 이탈리아에서 여러 종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었는데
그중 3분의 2가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포도로 만든 것입니다. 올리브는 서방 세계의 평화가 확산되는 시기에 퍼져나갔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마는 이집트에서 갈리아로 수입되었는데 아마를 재배하면 땅이 척박해지는 단점은 있었지만 아마로 인해 그 지역 전체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공화국 초창기에는 기근이 자주 발생했으나 로마 제국 하에서는 기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기근이 발생하더라도 인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자 에드워드 기번은 사치품에 대해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제품을 제작하기 하여 기술자들이 부자로부터 삭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 이런 사치를 제국의 경계 내로 국한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동방 무역의 대상은 화려한 사치품이었고 실크의 가격은 금과 맞먹었다고 합니다. 보석과 향료가 사치품의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과 속주민들은 제국의 번영과 평화를 진심으로 느꼈고 인정했습니다. 야만족들이 통합되었고 인구가 증가했으며 날로 화려해지는 도시를 찬미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도 서서히 하향 평준화되었으며 참신한 천재성은 소멸되었음은 물론 군인 정신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황제의 곁에서 출세하기를 바랐으며 버려진 속주들은 나태함과 무관심으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학의 한계를 넓히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기존의 철학자들의 권위에 맹목적인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웅변가들의 작품은 모방만을 부추겼고 고전의 모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철학자 롱기누스는 동시대인들의 퇴보를 보고 한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아 시절에 사지를 묶여서 자란 아이들이 난쟁이로 머물듯이 우리의 미숙한 정신은 편견과 노예근성으로 묶여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시민정부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시를 쓴 고대인들의 균형 잡힌 위대성에 이르지 못한다. 폐쇄적이었던 그리스와는 달리 속주들에 대한 관용과 개방적인 자세로 로마는 빠르게 커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장할 때의 창의성은 사라지고 학문의 진보도 답보 상태에 머무르며 현실에 안주하게 된 로마는 서서히 쇠락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상 로마 제국 쇠망사 1구원 2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